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틀 전 방송할 때는 아직 이 방송 프로그램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제 믿음 방패 TV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믿음 방패는 제가 네이버에서 주로 쓰는,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뭐 다음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쓰는 닉네임이거든요. 오랫동안 썼던 닉네임인데 그렇게 좋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로 쓰면 되겠다 싶어서 믿음 방패 TV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트럼프 인간 분석 1편 협상술에 대해서, 트럼프의 협상술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임기 초반기에 너무 과격하게 어떤 정책을 밀어붙인다거나 가령 예루살렘 수도를 바로 선포를 해버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바로 선포를 해버리고, 또 이란 그 핵협상을 파기하고 핵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경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좀 겉으로 보기에는 막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정책들을 추진할 때, 또 그리고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에 기존 정치인들하고는 다르게 너무 말을 거칠게 하잖아요. 언론을 보고 그냥 저거는 페이크 뉴스다. 그리고 CNN 기자가 백악관에 들어왔는데 기자회견장에서 당신은 페이크 뉴스 언론사에서 온 기자이기 때문에 당신 질문하지 말아라. 딴 사람 질문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여러 행동들, 그리고 그가 내뱉는 여러 그 말의 농도가 기존 정치인들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란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었죠. 그런 트럼프 스타일이 비단 일반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백악관에서 그를 보좌하는 그 수석들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는 그 보좌관, 그리고 내각에서 일하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트럼프의 스타일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내각의 장관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무시했었습니다. 확실히 무시했었어요, 트럼프를. 뭐 저런 또라이가 다 있냐, 이랬던 거죠. 가령 예를 들어보면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멍청이라 그랬죠. 트럼프를 보고 모론이라 그랬습니다. 모론이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순화해서 말하니까 멍청이지, 그게 원래 뜻은 전응아 이런 뜻 아닙니까? 전응아, 뭐 정신박야가, 약간 이런, 더 멍청이라는 말보다 더 사실 굉장히 아주 그 치욕적인, 아주 더 사람의 화를 북돋을 수 있는,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머론이라 그랬거든요. 렉스 틸러스는 자기 그 부하들 앞에서, 물론 그 트럼프가 없는 곳에서, 부하들이 있는 데서,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돌고 돌아서 트럼프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근데 렉스 틸러슨이, 기자들이 당신 정말 모론이라 그랬냐 트럼프 보고, 그러니까 렉스 틸러슨이 그걸 굳이 또 뭐 아니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딱
손살에 치면서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뭐 사실상 그런 말을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화가 나서 뭐 그랬었는데 이제 결국 잘리고, 그 멍청이라는 말을 틸러슨만 한 게 아니라 켈리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러고, 지금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티스도 그 주한미군 철수 문제 때문에 트럼프하고 많이 부딪혔는데, 이제 트럼프는 야 저거 빼라 그냥, 저 그 문재인 정부가 말도 잘 안 듣는데 그렇다고 주한미군 주둔비 올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툭하면은 사드 걸고 넘어지고, 우리가 뭐 우리 돈 갖고 그곳에 그게 주한미군만 지키나? 한국 국민들도 같이 지키는 건데 그거를 못 놓, 그거 하나 못 놓게 해서 저 난리를 치고. 야, 그리고 한국 우리가 그동안 지켜줘서 지금은 부자가 됐는데 왜 지금도 우리가 우리 돈 1년에 수조 원을 써가면서 저 나라를 지켜줘야 돼. 야, 그 주한미군 빼. 뭐 이렇게 나왔던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매티스는 아니다, 주한미군 있어야 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땅에 있는 이유는 북한 때문만이 아니고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3차 대전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다.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은 이제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질 않으니까 매티스가 화가 나서 그 자기 부하들한테, 야 트럼프 쟤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우리 일반 대중들이 트럼프를 참 저 희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백악관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내각의 그 장관들도 그런, 그리고 장관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 관리들,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 속에 그런 느낌이 다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많이 무시를 받았죠, 트럼프가. 확실히 무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임기 초기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다 잘 되니까 경제 정책이 통하고 법인세를 20% 가까이 다운을 시켰는데, 지금 원래 한 30% 법인세가 한 34%, 35% 정도 됐었는데 지금 21%까지 낮아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감한 경제 정책인데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게 그 굉장히 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단 말이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옳았다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포한 이후에 뭐 크게 중동 정세가 어지러워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란을 밀어붙이니까 이란이 지금 납작 엎드려서 이란도 지금 꼼짝을 못하고, 터키 제재하겠다고 해서 터키 그 철강 회사 이런 데 이제 관세 때리고 하니까 터키도 두 손 두 발 들고 미국인 목살을 풀어줬단 말이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이 승리에,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승리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승리하도록 하는 어떤 기묘한 신비로운 기름 부음이, 어떤 승리의 기름 부음이, 승리자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뭐 트럼프가 끝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잊지 말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은 그 승리의 기름 부음이 끝까지 트럼프하고 함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에 와서는 백악관의 참모들이나 내각의 장관들이 이제 조금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저 사람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처음 봤던 저 사람의 이미지가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백악관 참모들이 개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켈리도 조용하고 비서실장 켈리 그 사람도 뭐 요즘 뭐 트럼프하고 마찰 빚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조용해요. 그리고 이제 매티스 장관 국방장관이죠. 매티스 국방장관은 저는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이 곧 잘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트럼프가 직접 CBS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저 사람은 저 친구는 공화당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야 매티스 곧 경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티스가 계속 최근에 트럼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9월 20일경에 그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북한에서 미군 유해 55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개가 미군 6.25 당시에 전사한 미군 병사의 유해인 게 확인이 됐어요. 9월 20일경에. 그때 이제 매티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덕분으로 우리가 6.25 전사자의 유해를 얻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덕분으로 요 말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붙였단 말이죠. 매티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자기도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렇게 추켜 세우지 않거든요. 매티스란 사람이.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비핵화 협상이 어렵지만 진전이 있다. 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매티스는 트럼프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뉘앙스가 바뀌고 있어요. 비핵화 협상 어렵지만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트럼프한테 어필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제 충성할 겁니다. 저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신호를 자꾸 은근히 보내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또 이제 3일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트럼프하고 매티스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매티스가 얼마 전에 미국에 또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지역에 있는 미군 부대를 방문하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매티스가 자기 이제 그 국방부 자기 그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부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트럼프에게 뭐 이렇게 보고를 했나 봐요. 지금 상황이 태풍이 왔는데 지금 미군 부대 상황은 뭐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매티스 보고 나는 당신을 100%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매티스가 얘기를 해요. 기자들한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지금 나하고 방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나를 보고 100%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고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매티스 사임설 뭐 이거는 얘기 꺼내지 마라. 그런 뜻이죠. 나 사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분위기가 이래요. 요즘에 그 백악관 분위기가.
그 내각 분위기가 다들 이제 충성 모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좀 개기는 느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충성 모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진가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트럼프란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또라이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진가를 자신의 진가를 부하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당연히 그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지겠죠.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트럼프의 협상력의 협상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협상술에 그 아주 진면모라고 해야 될까요? 진면모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휘가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굉장히 얍삽한 수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가 그런 협상수를 펼치는 어떤 그의 어떤 협상술의 본질적 능력?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이제 그런 트럼프의 협상술이 이런 거다. 아, 트럼프의 협상술은 트럼프가 누구랑 협상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게 보였던 게 한국하고 협상할 때 북한 문제로 인해서 한국하고 협상할 때 또 북한하고 협상할 때 그런 트럼프의 어떤 협상술의 어떤 면모가 보였던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올 초에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서훈 국정원장하고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올 초에 그때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갑자기 기자들한테 야 이제 좀 있으면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니까 집에 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한밤중에 백악관 실내도 아니고 바깥에서 정의용하고 서훈이 바깥에서 멀뚱멀뚱하게 두 명만 뭐 외롭게 두 명만 딱 서가지고 그 무슨 발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곧 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크게 뉴스가 보도됐었죠. 어, 그때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었냐면은 그 서훈하고 정우영이 그 발표를 하기까지 백악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그 상황들을. 정유영하고 서훈이 백악관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메티스하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메티스하고 아니 메티스인가 틸러슨인가 하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불러요. 야야 이제 그만하고 됐으니까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라. 이래서 갔어요. 서훈하고 정의용이 갔는데 거기에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미국의 최고 그 권력자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뭐 매티스, 켈리 비서실장, 뭐 그 당시 또 맥메스터,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NSC 보좌관이 그때는 맥메스터였으니까 뭐 맥메스터 하여튼 뭐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겁니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엄숙한 분위기죠. 그 서운하고 정의용이 아마 쫄아서 들어왔을 겁니다. 아, 이거 우리가 얘기를 좀 잘 해야 될 텐데. 좀 얘기를 잘 해야 트럼프가 정은이를 만나 줄 텐데. 이런
좀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왔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뭐 몇 마디 얘기하다 보니까 좋아, 미북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정의용하고 서훈이. 그러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밖으로 나가서 기자들한테 이제 곧 중대 발표가 있을 거니까 집에 가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훈하고 정의용은 뭐 그냥 뻥친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정말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건가? 자신들도 놀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갑자기 두 명 보고, 서훈하고 정의용 보고, 야, 너네 둘만 가서 발표해. 그래서 백악관 실내에 그 원래 공식 기자회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공식 기자회견장에는 오른쪽에 성족이 있고 뒤에는 그 백악관 로고 그림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그 뭐 대통령이 아니면은 뭐 매티스 장관 아니면 틸러슨 장관, 이런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뒤에 같이 배석을 해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냥 한국인 두 명, 정의용하고 서훈 두 명만, 그것도 밖에서, 백악관 밖에서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이거 사실 상당히 무리한 거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일이 만약에 틀어지면은 이거는 미국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우리 백악관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한국이 다 책임져야 돼. 일이 만약에 틀어질 경우에 미북 정상회담 틀어지고 김정은이 거짓말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을 경우에 이거는 우리 미국 책임 아니야. 한국 책임이야. 한국 문재인 정부 책임이야. 이렇게 돌리려고 그 서훈하고 정의용만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면밀하게 시간을 두고 점검하면서 그렇게 협상을 했으면은, 둘만 나가서 발표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안 하죠. 우리 둘만 왜 발표합니까? 그리고 왜 밖에서 발표합니까? 기자회견장에서 정상적으로 발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틸러스 장관, 뭐 매티스 장관 정도는 같이 뒤에 배석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발표하게 되죠.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은. 근데 트럼프가 처음에 굉장히 분위기를 심각하게 잡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반전을 시키고, 너무나 급작스럽게 기자회견까지, 성명 발표까지 몰아붙이게 하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뚱멀뚱하게 두 명만 썰렁하게 발표를 하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협상술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 두 번째, 요번에 유엔 총회 때 문재인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유엔 총회 하기 전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거 막았단 말입니다. 트럼프가. 유엔 총회 한 2, 3주 전쯤에 분위기를 심각하게 처음에 만들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쫄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근데 이제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트럼프가 괜히 또 지금 김정은이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또 열릴 수도 있는 것 같아. 또 이렇게 분위기를 계속 부드럽게 바꿔 나가요.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 또 되는 건가? 될 수도 있는 건가? 또 이제 기대를 한껏 부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하고 만나기 바로 직전에 트럼프가 지나가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김정은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 곧 열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을 만나러 가요. 문재인이 굉장히 달아오르게 되겠죠.
아, 2차 미북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잘하면 요번에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종전 협정을 맺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제 막 그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 지금 큰 떡이 들어올 것 같으니 트럼프하고 이제 만났어요. 한미 정상회담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FTA 개정, 한미 FTA 개정안을 들이밀면서 사인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씨는 지금 한미 FTA 개정안이 문제냐. 지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곧 하게 되고 잘하면은 올해 안에 종전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한미 FTA 이런 것 따위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다 들어주는 겁니다. 다 사인하라고 하니까 다 사인하고 사인하기 전에 뭐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 쪽에서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불리합니다. 자동차 그 트럭 같은 자동차 그거 수출 뭐 언제까지 못하고 언제까지 관세가 붙는데 이거는 상당히 불리하니 요거는 사인하기 전에 트럼프하고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다 사인해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사인합시다 이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트럼프의 협상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영심, 탐욕 이거를 이용한 그 상대방의 심리를 갖고 노는 그 협상술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이 제가 이제 트럼프를 보면은 저 사람 예전에 그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편이 두 권이 나옵니다. 로마인 이야기 4편 5편이 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루는지 어떻게 위기 상황을 임기응변으로 굉장한 순발력으로 빠져나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에피소드가 몇 개가 나오는데 한 번은 로마에서 어떤 역모가 일어난다, 반역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었나 봐요. 근데 그 배후가 누구냐? 첫 번째가 그 당시 크라수스라고 하는 그 이제 훗날에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오스하고 크라수스하고 이렇게 삼두 정치를 하는 사람 바로 그 크라수스. 아마 그 배우가 첫 번째는 크라수스인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요. 두 번째는 카이사르인 것 같다. 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 오해를 그 역모의 배우가 뭐 크라수스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다 요런 이제 이제 소문이 도는데 그거를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굉장히 두 사람이 달라요. 크라수스는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편지들 그 여러 뭐 정치인들한테서 받았던 그런 편지들을 집정관인지 아니면은 그 원로원 그 높은 사람인지 하여튼 그 사람한테 울면서 그 편지를 가져가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나 이 편지 내용을 보세요. 제가 역모를 꾸미려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다 안 나는데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울면서 막 질질 짜면서 이제 나는 역모를 일으키려고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모면하냐면은
그 원로원 회의를 합니다. 그 도대체 영모를 누가 꾸미고 있냐. 그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나 봐요. 그런 회의가 열렸나 봐요. 근데 저쪽에는 이제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반대파가 저쪽에는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뭐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카이사르의 노예, 집사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종이 한 명이 오더니만 막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이렇게 딱 보더니만 뭐 이렇게 적어서 이거 갖다 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네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그 종이 와가지고 뭐 또 쪽지를 건네줘요, 카이사르한테.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이렇게 또 약간 심각한 듯하게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반대파가 자기를 그동안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원로원들이 자기를 보면서, 카이사르를 보면서, 저게 바로, 사람들 보십시오, 저게 바로 반역의 증거입니다. 지금 카이사르가 보고 있는 사진이 도대체 뭡니까? 아니, 사진이 아니라 그 메모 쪽지가 뭡니까? 저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카이사르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영모라뇨. 이 편지가 뭔 줄 알고 영모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편지 좀 보자고, 가져와 보라고 카이사르가 줬어요. 주니까 뭐라고 써있냐, 무슨 편지냐면은 카이사르가 애인하고 이렇게 뭐 서로 달콤한 사랑 얘기를 하는 연애 편지였던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카이사르가 세르빌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 애인을, 오래된, 카이사르가 워낙 바람둥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로마 여인들 뭐 수백 명을 뭐 하여튼 그랬다 그러는데, 근데 그 중에서 오랫동안, 그러면서 그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던 세르빌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이제 주고받은 편지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가을이니까 뭐 카이사르 씨 언제 단풍놀이 갑시다. 당신 얼굴을 보고 싶어요. 뭐 이런 내용이 막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 상대방이 보고 에이 이런 바람둥이 같으냐 하면서 그냥 이제 집어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로 원장은 웃음바다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카이사르가 뭐 영모를 꾸민다,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카이사르도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이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로마 시민들 보고 로마 시민들한테 연설을 하면서 이 정책을 왜 통과시켜야 되는지 이제 막 연설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카이사르가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을 왜 통과시켜야 되는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앞에 카이사르의 경쟁자 키케로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키케로는 뭐 그 정책에 대해서 딱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키케로가 워낙 카이사르를